바로 주택청약저축이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청약 이자율이 잘못 적용돼서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돈 수천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쨌든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톱뉴스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소식이고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해당될 수 있는 소식이니까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SBS 보도국 이슈 취재팀의 김민정 기자,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 뉴스 우리 평론가님 보셨습니까? 봤죠. 예. 네. 일단 보시고 나서 딱 들었던 일감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일단 이 사안이 전체적으로 보면 입법 예고할 당시에는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진다는 걸 2005년 12월 입법 예고 내용에는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을 고칠 때 거기 헷갈리는 문구를 써놓습니다. 예. 이게 사건의 단초인데 결국 이 사태를 자초한 게 국토부이지만 AS는 안 하겠다.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민영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했는데 말이죠. 일단 주택 청약 저축 그 이자하면 보통 은행에서 결정하는 걸로 아는데 이 주택 청약 저축은 이자를 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닌가 보죠? 네, 주택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곳에서 이자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례적으로 다른 상품과 달리 이례적으로 정부에서 이자율을 규칙이나 고시를 통해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자를 정하고 조금 전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그 관련한 규칙을 만들고 고지하고 그 규칙을 바꾸고 요거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언제 처음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건지. 그 당시에 5년 12월인가요? 예. 2005년 12월에 당시 이자율이 이미 좀 높았습니다. 청약저축 초기에 이제 기금을 좀 조성해야 됐기 때문에 고금리로 고객을 좀 유치하는 전략을 썼었고요. 하지만 너무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좀 이자율을 인하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당시에 이자율을 좀 인하하는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예. 다만 이제 2006년에 관보에 개정 규칙을 공포를 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부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예.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전 가입자에게는 그 종전에 가입했던 사람들에게는 해지할 때 종전의 이자율에 의거해서 이자율을 지급하겠다. 이런 경과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규정을 고치고 고지를 하는데 아까 소비자들이 그 상품에 가입한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아까 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2005년에 그러니까 입법 예고를 하고 나서 관부에 게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시행령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규칙이. 그런데 2005년에는 기간에 따라서 이 이자율이 바뀐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아주 단순하게 이해가 되네요. 단순하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막상 적용이 되는 시점 2006년 2월 24일부터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달라지는데 부칙에 이런 말을 덧붙여 놓습니다. 개정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2006년 2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렇죠. 이자 그대로 준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 네. 내용을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국토부가 글짓기를 잘못한 거죠.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이 요 시점 이전까지는 6%를 받고 그 이후에는 1.5%포인트 낮은 4.5%포인트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말하자면 언어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국토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달이 났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 부칙을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렇게 짐짓 발뺌하는 이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 이 주택 청약 저축 지금은 한 은행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어느 은행이죠? 지금은 많은 은행들이 아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사례로 삼았던 은행은 한 은행이라는 거죠? 어제 보도했던 은행은? 국민은행인데 예. 당시에 이제 청약저축 상품을 취급하던 은행은 우리은행이랑 농협도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이제 확보한 증언은 국민은행 내부 직원이었던 국민은행은 거예요. 네. 당시에 한 몇 분 정도 가입이 돼 있었?
있었다고 하나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추산이 아니라 은행이 추산한 예.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패소를 하면 한 193만 계좌를 그 이자를 더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3,6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산한 자료가 있는 그러면 거거든요. 193만 명이라고 최소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주택 청약 저축에 당시 들었던 네,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만약에 은행이 패소하게 되면 3,600억 원을 더 물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 분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야 이거 뭐지? 나는 6%의 이자를 받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4.5%로 내려갔지? 난 6%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소송을 낸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 이제 해지를 하면서 예. 혹시 몰라서 이제 규칙을 한번 예. 살펴보니까 이게 6%를 적용해야 맞다 이런 규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은행에다 먼저 민원을 제기했다. 네,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민원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그러네 규칙을 살펴보니까 줘야 되는데 하지만 정부에 이 사실을 얘기하니 정부에서 민원 대응을 해라 돌려주지 말고 뭐 소송을 하든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예. 이런 지시가 있었고 해당 민원인을 악성 민원인 다루듯이 다뤘다는 게 이제 내부 직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화가 나서 그 소액 심판을 청구를 했고 소액 심판에서 이겼더니 국민은행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식 재판으로 가자 해서 이제 소송전까지 가게 된 사안입니다. 국민은행이 오히려 정식 소송을 제기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액 심판에서는 그 민원인이 이겼죠. 이겼는데 네. 소액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국민은행은 왜 정식 소송으로 갔을까? 거기에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제 소액 심판을 지고 나서 그 국민은행 전직 직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이제 좀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부 대책 회의를 했었다고 하는데 국토부에 이렇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소송으로 대응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고 이후에는 실제로 국민은행 내부에서도 어떤 TF팀처럼 소송 대응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소송으로 대응을 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 취재로도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예, 국민은행이 당시 왜 이랬을까? 사태가 대단히 심각했다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절로 김민정 기자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를 민원인은 오히려 몰랐고 민원인은 나야 그냥 6%로 돼 있는데 6% 안 주고 왜 조금 줬지? 이런 마음으로 민원 제기하고 소액 심판을 냈는데 네. 국민은행이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대응이 과하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우리가 왜 그 엄마가 시험 공부해 하고 나갔다 오실 때 안 하고 있었으면 들어오시자마자 현관에 나가서 그러죠. 나 공부하고 있었어. 예. 그거랑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관련 소송의 국내 굴지의 로펌 두 곳에다가 정부가 소송 보조인으로 참가를 하죠. 135만 원이라는 돈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보기엔 턱없이 과한 조치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주택 기금의 수지 적자를 우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지금 국민은행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과소 지급된 게 3,600억 원 정도로 지금 국민은행만. 추산이 되는 거잖아요. 농협하고 우리은행 측에서는 얼마를 더 줬는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 다 주고 나면 우리 기금 남는 거 없어. 아마 이런 계산이 섰을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취재가 안 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은행과 농협에도 더 있었다. 네. 그럼 거기에 가입한 분들도 국민은행만 193만 계좌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 정도 곱하기 2가 아니라 더하기 2를 내야겠죠. 곱하기 3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50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뭐 단순 추산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액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조 소송 원이 과정. 될수 있는 예, 거죠? 그런 원금이 나옵니다. 예. 실제로. 자 소송으로 갔어요. 국민은행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된 거죠. 예. 소송을 갔는데 1심, 2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1심에서는 민원인이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 민원인이 이겼다. 예, 민원인이 이겼는데 그러면 원래 약속했던 대로 6% 줘라 이런 얘기인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 승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규칙이 명백하다. 6%를 줘야 된다는 규칙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렇게 좀 간명하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럼 항소심에서는 왜 국민은행 측이 이기게 된 거죠? 너무나 명백하게 돼 있는데?
제가 판결문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 1심과 2심 모두 그 해당 규칙에 대해서는 6%를 주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헌상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2심에서 뭐가 바뀌냐면요. 이 국민은행 소송 대응팀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제출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이 민원인이 청약저축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던 서류인 건데 그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근거로 해서 어떤 대출을 받았던 서류를 이제 찾아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뭐 규칙에 따르면 6%를 주는 게 맞지만 이 경우에는 이 민원인이 4.5% 이자에 뭐 묵시적으로 동의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돌려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6% 아까 규칙이 개정돼서 시행된 게 2006년 2월이라고 했나요? 네. 그럼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6%, 그 전까지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6%가 적용이 되고 2006년 2월부터는 가령 100만 원에다가 이자가 붙었다. 가령 150만 원이면 그다음부터는 2000년 2월부터는 이자율이 4.5%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은 말로는 단순한데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 보여요. 일단 그 정부가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는 금융상품이잖아요. 그 은행이 파는 일반적인 금융상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중 이자율이 많이 낮은데 처음에 고객들을 유치할 때 줬던 그 고이자를 줘서는 기금이 남아나질 않는다. 해서 정부가 이 이자율을 결정을 합니다. 네. 시중 이자가 한 4%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6% 이거 과하다 해서 내리기로 한 결정인데 이 과정에서 그 제도를 정밀하게 가다듬지 못한 거죠. 그리고 고시하는 과정이 말하자면 좀 서툴렀던 겁니다. 고시하는 과정이 서툴렀다. 자, 항소심 재판부는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아니라 국민은행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과적으로 이 민원인이 아까 대출 이야기도 했고요. 새로운 증거를 나섰고 결과적으로 4.5%로 낮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건 아니야. 그동안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건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 합의를 굉장히 좀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출 금리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그거 말고도 뭐 당시에 4.5%로 내린다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다. 게다가 4.5% 이자율을 명시하는 홍보 팜플렛을 은행 창고에 두기도 했다. 그런데 뭐 민원인도 그렇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거에 문제 제기하지 않지 않았냐. 때문에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거다. 4.5%에 대한 뭐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진 거네요. 그렇죠. 민원인이 졌다. 그러면 민원인이 졌다고 하는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나왔는데 이걸 왜 기사를 쓰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민원인이 이겼다고 한다면 이거 엄청난 기사인데 네. 민원인이 졌어요.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왜 이걸 기사를 쓰기로 결정을 한 거죠? 법령이라는 원칙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저희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시간이 좀 흐르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받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잘못은 엄연히 잘못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뭐 국민에게 법령을 적용할 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정부 필요할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문제 없다 이런 태도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경종을 울리고 정부의 어떤 잘못 인정을 이끌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 사안이 더 많은 폭발력이 있으려면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려면 청약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주 오래전 일이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해지하기 전까지는 저런 이자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계속 만약에 저 시절에도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매달 돈을 넣고 있는 분이 지금도 혹시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예. 수 있고 거의 이거는 국민통장입니다. 지금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넘죠. 전체적으로 2천만 명.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국토부 주장은 아마도 단순한 실수에 따른 해프닝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부와 나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성하지 않는 정부가 작은 일이라고 이걸 볼 때 보다 큰 사안, 보다 엄중한 사안에 어떻게 나올까 이건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이미 해지하신 분들, 그러나 저 기간을 지나서 해지하신 분들, 이자를 그러니까 4.5%로 적용받아서 일정 부분 6% 적용받다가 4.5%로 적용받았던 분들, 그러나 나는 그 이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6%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 그러면 나도
아까 그분은 좀 대출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도 그러면 국민은행 상대로 한번 소송을 해볼까? 내가 손해 본 거네. 그런 소송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면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10분, 100명, 1000명이 소송을 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야말로 사안에 따라 다를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2006년도와 2012년도에 그 사이에 2012년도에 다시 한번 규칙이 개정됐거든요. 정부가 이제 본인의 취지대로 다시 규칙을 바꾼 게 6년 차를 두고. 예, 네. 2012년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이후에 해지하신 분들은 뭐 사실 해당이 없을 수 있고요. 2006년과 2012년 이후에 가입한 분들은 해당이 없겠죠. 가입한 해지하신 분들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한 분들도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네. 규칙을 바꿔요. 재판 도중에 네. 정부가 규칙을 바꿔서 본인의 원 취지대로 규칙을 다시 정비를 합니다. 때문에 2012년도에 해지하신 분들은 그 규칙에 의거해서 이자율을 받기 때문에 12년도 이후에 해지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까? 네, 헷갈리는 그 예, 내용 앞서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 규정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재판 와중에 없애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니 그 헷갈리지 않는 부분, 본인들이 입법 예고했던 그 부분에 의거해서 2012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부칙이 사라진 이후에 해지하신 분들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명확하게 됐으니까 부칙에. 네. 그러면 논란이 되는 사람들은 2006년 이전에 가입을 해서 2012년 이전에 해지하신 분들은 논란이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집단 소송 제기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뭐 민원인처럼 조금 개별적인 사안이 다를 수도 있고 사실 뭐 이자 채권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라는 게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가입 기간이나 뭐 해지 시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은행, 우리은행이나 농협에는 이런 민원이 없었답니까? 예, 저희가 뭐 국토부를 취재한 결과로는 따로 이자율 관련한 민원이 농협이나 우리은행에서 온 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은행이나 농협도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같은 조건이었고.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집단 소송 제기될 가능성 또 제기된다면 승리할 가능성. 글쎄, 승소할 가능성이 뭐 객관적으로 아주 높아 보이진 않아요. 문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보도하고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비화돼도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 여기에서 정부가 우리는 알렸다, 관보에도 알렸고 입법 예고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은행과 농협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건 역설적으로 이걸 사람들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자율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그리고 신경 쓰고 사실 일반 생활인이 이자율이 1.5%포인트 낮아지는 걸 관보에 게시했다고 그걸 누가 일일이 체크하고 살지 않잖아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좀 그렇죠. 관보를 읽어보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관보 그 입법 예고하는 그 기간도 뭐 그 사안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정말 행정을 위한 편의적 절차일 뿐인 거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친절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야기하다가 국민은행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2006년 이전이면은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네. 박근혜 정부 이전, 이명박 정부 때까지네요. 네, 2012년에 규칙이 개정됐으면은 그 당시 건설교통부는 잘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소송도 국토교통부 당시 건설교통부에 지침 받아서 국민은행이 제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식 소송을? 그렇죠. 예. 그 정부 부처의 잘못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규칙대로 주지 않았다면 나중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뭐 잘못을 인정하고 규칙대로 돌려주면 됐을 일이고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드는데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 규칙 개정의 취지는 이게 아니었다라고 관련자를 문책을 하고 또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저희는 도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어느 쪽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제기한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그 민원이 패소했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멋대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것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들에게 그대로 강요를 했다.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분명히 좀 해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자기의 이야기로 지금 시청자분들 가운데 받아들일 분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2006년 이전에 가입하셨고 12년 이전에 해지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 보면서 그래? 한번 나도 주변 사람들과 한번 상의해 볼까?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소송?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그 승소나 패소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활적인 이해관계는 아닙니다만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권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그 보도 해명 자료를 보면 네. 아직 멀었다 싶었던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문구 중에 종전 이자율을 따르는 것으로 아는 금융기관 및 예금자들이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청약통장이 있는데 예금자 중에 하나인 저는 전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렸어야 하고 사과가 우선됐어야지 135만 원의 거대 로펌을 동원해서 소송, 이건 아주 어색하죠. 예, 보험 약관 그리고 이 청약저축과 관련해서 그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관부에 게재가 됐다. 그것을 직접 확인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건데 말이죠. 오늘 후속 보도 이어집니까?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법령이라는 것도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는지 오늘 저희 이슈 취재팀에서 추가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원칙 없는 태도를 보였는지 오늘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소송으로 가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지금 변호인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무마하고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게 이슈 취재팀이 이 내용을 보도하게 된 이유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두 분과 말씀을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는 아주 반가운 분, 출연하시면 깜짝 놀랄 만한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 나오시기 전에 SBS 스포츠 뉴스팀에서 만든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청약저축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민생과 관련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민생과 관련한 정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인 버킷리스트 민생 투어. 막상 떠나려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가서 뭘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음식부터 숙박까지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지지율은 몰라도 인생짤은 남길 수 있는 민생 투어 종합 패키지.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민생 투어를 계획하시면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 마음을 제대로 들어볼 수 있을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심과 민생을 제대로 알아볼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광부, 국민들의 말씀을 듣는 이런 것들을 아주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부, 하우스 안에 작업하시는 게 그림이죠. 택시기사, 자, 돈 벌고 오겠습니다. 들어가. 필요하고. 환경미화원, 제빵사, 집배원. 정말 몸만 오시면 이 많은 체험 다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진이나 찍으러 왔다. 이런 분들은 눈에 다 보이거든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져도 이 부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소정의 추가 요금만 내면 해볼 수 있는 코스도 있습니다.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인데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뜻깊은 시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가지고 이거 물 들였는데 이쁘게 들였죠. 민생 투어에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오뎅, 잘 먹겠습니다. 미투. 족발, 핫바, 찍었어? 내가 먹는 거 찍었어? 국밥, 닭백숙, 찹쌀 도너츠, 떡, 뻥튀기, 야, 이거 좀 사 먹어라, 야. 뻥튀기. 전 일정 식사와 후식이 추가 요금 없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생 투어 계획하고 계시던 분들은 정말 놓치면 안 될 패키지예요. 아무리 민생 투어라도 잠은 편하게 주무셔야겠죠? 먼저 고시원인데요. 평소 지내시던 곳과 너무 달라서 놀라실 수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고요. 무난하게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세탁기가 없어서 손빨래 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더위 타지 않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정치인 필수 코스가 되면서 너도 나도 떠나는 민생 투어. 민생은 버리고 투어만 남기려는 고객님들께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니까요. 주문하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교환 환불은 없습니다.